농림부에서 여기는 어차피 그 농업사업이 그 온실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내려온 얘기는 육묘장도 온실이기 때문에 온실 현대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온실 현대화 사업 내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한 2,000동에서 3,000동만 1헥타 정도는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사람들은 뭐 웬만한 거는 다 공급할 1헥타 하면은 줄 서야 돼요 진짜. 네. 줄 서서 해야 돼요. 줄 서서. 판판만 해도 지금 3호실까지면 거의 10헥타가 돼버리니까 그것만 1헥타죠. 10헥타면 3만 평이니까 3만 평에 대한 10%면 3,000평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 한 잡기 용으로 그냥 딱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나가기 일부 전에 이제 씨앗도 넣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1년에 많이 한 4번, 3-4번 하시겠더라고요. 3-4번 하고 나머지 시간에 뭐 다른 거 하면 돼요. 또. 그러네. 여기 지금 제가 그 전에 실험했던 내용인데요. 묘를 이렇게 키워요. 그 다음에 가까이 쓰는 모습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죠? 이게 뭐하나 절곡한 모습이에요. 절곡하고 잠깐만 뭐가 이거 보이시죠? 엄청 크죠? 예, 지금 예 이렇게까지 키워요. 아까 걔가 이렇게 예. 3만원까지 꽂힐 이라방 벌수정해요. 벌수정. 이라방 벌수정에 들어가요. 이 정도로 농가에 보내기도 하나요? 유럽에서는? 유럽에는 가져가죠. 이 정도로? 예, 이거 또 운반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이런 세트 통이 있더라고. 거기다 꽃다발 하듯이 탁탁탁 넣었다 가져가더라고요. 야, 저 포장하는 거 장난 아니겠네. 그 방법이 있어요. 다 그게 있더라고. 이거 지금 요 밑에 보이죠? 이 쓰러져 갖고. 저 쓰러네. 이게 뭔가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심은 거 이렇게요. 여기 지금 보이죠? 착화된 거. 착화됐잖아요. 여기요. 요거 딱 한 달 있으면 수확해요. 가자마자 한 달 안에 네, 한 달 있으면 수확이 되죠. 한 달이 이쁜 거 한 달. 원래는 2달 걸리네. 예, 2달 걸리죠. 야, 괜찮네.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지금 이거 국내예요. 국내 저기 동부팜에서 하는 모습인데 자체적으로군요. 예, 동부팜에서. 근데 이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240공짜리 네. 셀이고 그래서 이제 통에다가 이제 배지 섞은 다음에 담지 이렇게요. 그다음에 종자 하나씩 넣어갖고 하나씩 넣고 있죠. 사람들이 앉아서 여기 종자 들어갔죠. 질석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분줄 넣어대고 그다음에 비닐 씌워서 이제 암실에다가 딱 넣어놔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 체크하고 습도 체크하고 질석 이게 팜 옛날 팜팜이라 동무팜 지금 또 이분들도 벌써 이것도 15년 전 20년 얘기라 많이 늙으셨겠네요. 이야.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 위에는 뭐냐면은 햇빛 쐬지 말라고 차엽 뭐죠? 팬티라는 거고 지금 프레임 지금 이게 짤록병약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침진거 아니에요? 침지지게 밑에다가 이게 원칙으로 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큐브에다가 이제 하고 물을 채우죠. 요거 이 배도 되게 비싸요. 이게 국내에서 안 만들 수입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겠어요. 이것도 위에다가 두상까지 또 위에다 씌우고 표습 완전시킨 다음에 절곡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러네. 지금 좀 괜찮겠는데. 이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동부파면 요 원실로 2,000평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뭐라고 하죠? 비용이 엄청나죠. 쓸데없이 2,000평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1,000평인가 2,000평.
자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2,000평 따로 만든 거예요? 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경비가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육묘장만 따로 운영해서 물을 팔면은 안 돼요. 근데 그런 육묘장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우리 현재 말씀드렸듯이 육묘장은 지금 저기가 그 육묘 그러니까 온실 산업 쪽은 거의 이제 유럽의 선진 유럽의 네덜란드 거의 제일 육묘 쪽인 거죠. 원예 쪽은 선진국이니까 온실의 뭐 설비라든가 운영 능력은 이제 우리가 거의 도달을 했는데 이 육묘장이 문제 아직 육묘장이 1990년에서 딱 2000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뭐 다른 분야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뭐 시드런에는요 네덜란드, 벨기에, 한국 뭐 이 정도 가고 세계 최고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아시아에서도 최고다.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에 간다 이렇게. 왜 우리가 발달했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채소를 좋아해? 그래갖고요 이 시설체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좋아하는 거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채소를 좋아하는지 추운 날 왜 12월 1월 달에 왜 파란 거를 먹어야 되고 과일을 먹어야 돼요. 과채를 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굳이. 그다음 우리가 오늘 이제 아까 십수형 사수형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수업을 배양액을 하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살짝 들어갈 겁니다. 이게 배양액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배양액 일단. 그러면은 배양액의 종류가 중요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배양액을 뭐 바꾼다고 하는데 하나마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배양액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깊이 들어갈 건데 양분의 식물의 그 양분들 그 식물들은 양분을 흡수할 때 자기가 필요한 만큼 알아서 흡수한다. 단 존재 조건이 하나 있어요. 환경 조건이 맞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양분 결핍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 조건이 안 맞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환경 조건만 맞아준다고 하면 알아서 흡수한다. 이것들이요. 제가 그 실제로 이제 과채 연구소에 있던 일 중에 하나가 토마토 온실 300평 온실에다가 저희 선배가 이제 싱가로병을 실험한다고 메론 한 줄, 오이 한 줄 심으라고 심어달라고 해요. 심었어. 그러면 내가 거기다 메론, 오이 양이 공부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토마토랑 똑같이 줘요. 그 다음에 우리 아주머니들이 상추를 먹고 싶다고 하시네. 그래갖고 제가 가장자리에 토마토 이만큼 키가 크잖아요. 그 밑에다 상추 심어놨어. 잘 자라. 토마토 양념 줘도 잘 자라. 메론도요? 메론도 잘 자라고 토마토도 잘 자라고 오이도 잘 자라고. 알아서 흡수해요. 알아서. 옛날에는 배양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PBG가 하나였는데 그걸 오이도 다 키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순서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용수에서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오시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용수거든요. 물을 얼만큼 확보할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용수의 양이 일단 양이 중요해요. 양이 얼만큼 나오는지. 또 하나가 양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12월 달에는 1월 달에는 별 물이 필요 없어요. 4, 5, 6월 달에 저는 기본적으로 1헥타에 100톤의 물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1헥타에 100톤. 왜냐면 4, 5, 6월 달에 물량이 그때가 최절정기 때의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0톤을 가꿀 수 있느냐. 이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은 우리가 작물의 허용 수질인데요. 수질은 우리가 그 작물을 재배할 내가 원하는 작물을 재배할 때 수질의 기준이 맞느냐. 보통 우리가 딸기를 베고는 토마토나 과채류,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0.5 이하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다. 0.4이면은 너무너무 좋은 물이고 0.5만 돼도 굉장히 좋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0.3면 퍼펙트다. 0.3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수질이 됐는데 용수의 변화 이게 매년 수질이 변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건천수는 매년 바뀌어요. 매달 바뀌어. 건천수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깊게 안 파고 한 4, 5m의 지하수를 끌고 왔다. 이건 변해요. 근데 뭐 50m, 100m 파면 잘 안 변해 이것들은.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건천수가 품질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일단 지하 깊이 판 거. 특히 충남의 논산부여 쪽에는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깊게 파면 바닷물이 나오고 짠물이 나오고요. 얕게 파면은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 수질과 수량과 수질이 일단 맞아야 돼요 이것들은. 또 특히
4, 5, 6월 달인데 통상 과체류 재배 기준으로 했을 때 과체류 물을 제일 필요하니까 시간 뭐죠? 일당 하루에 100톤 정도의 물만 확보하면 충분히 다 키울 수가 있어요. 하루에 이때. 100톤이요? 100톤이요. 예. 1회 100톤. 많지는 않아요. 웬만한 필면 웬만큼 다 나와요. 100톤 정도. 그다음에 종류가 있어요. 지하수, 하천수, 수돗물, 빗물.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어떤 물일까요? 제일 좋은 물? 빗물이 제일 좋아요. 빗물이. 그럼 누가 그래요? 아우 뭐 지구 산성화되고 뭐 이게 뭐야? 뭐라고 하죠? 산성비가 내리지 않느냐? 산성비 좋아요. 식물은 산성비 좋아요. 5.5 좋아요. 5.5 좋아요. 5.8 좋아요. 예. 일단 지하수 저기 뭐야 빗물이 좋아요. 아무리 뭐라 하죠? 미세먼지 오염 됐어도 빗물이 좋아요. 우리가 사람이 먹을 물은 아니잖아요. 식물이 먹을 물이니까 좋아요. 이거는 일단. 그래서 지하수, 하천, 수돗물, 빗물이 있는데 빗물이 제일 좋고 수돗물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1톤에 1,400~1,500원 정도 하죠. 비싸죠. 근데 1톤에 1,400~1,500원인데 100톤이면 얼마예요? 10톤에 15,000원, 100톤에 15만 원. 비싸죠. 엄청 비싸죠. 물값이. 그래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 김제 쪽 같이 거기에 이제 바닷물, 짠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귀하니까요. 거의 다 순환식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양액하고 순환된 물을 갖다 재사용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값보다는 그 물 부족 때문에 순환식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쪽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섞을 수도 있죠. 수돗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는데 예를 비춰볼게요. 지하수가 이 씨가 0.5가 아니라 1이야. 근데 수돗물은 얼마예요? 0.1, 0.2죠. 두 개 섞으면 얼마 나와요? 얘랑 섞으면 0.5 되죠. 그러면 어때요? 쓸 수 있어 없어요? 좋죠. 수돗물은 비싼데 지하수는 싸잖아요. 두 개 섞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얘랑 섞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천수는 우리가 이게 조심스러운 게 하천수는 제일 위험한 게 그 제초제거든요. 하천수가 금강에서 떠오면 제초제가 없을 확률이 높은데 그 동네 하천에서 떠오면 제초제가 있을 확률이 있어요. 제초제가 들어왔을 때 박살 나거든요. 뭐 어떤 분은 토양 전염병 얘기하는데 토양 전염병까지는 뭐 땅에는 뭐 전염병도 없고 다 있는데 저 볼 때는 제초제가 제일 위험하다. 제초제에서가 가끔 나요. 그리고 제초제가 어디서 나냐면은 부산 대저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하천수를 갖다가 받아 쓰거든요. 제초제 난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보령 친구들이 있을 때 보령하고 이쪽에서도 이 제초제가 나오는데 그때는 지하수에서 그 지하수가 왜 나냐면은 4m 땅을 팠어요. 이게 진짜 지하수일까요? 논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논에 뿌렸던 제초제가 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초제 피해가 가끔 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제 섞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말했던 이 제초제가 제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재배 전에 수질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이제 EC랑 pH를 보는데요. 특히 이제 pH 중에서 중탄산을 봐요. 중탄산 함량을 보는데 중탄 함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pH가 높은데 중탄산이 많아. 이건 교정이 가능해요. 중탄산이 그 pH가 높은데 중탄산이 문제가 아니라 칼슘이 많아서 아니면 마그네슘이 높아서 pH가 높아요. 이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교정하기 어려워. 그때는 중탄산이라는 건 우리 갖다 겨서 탄산가스죠. 우리 꽉 하는 거 그게 많이 들어있으면은 pH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물은 대부분 중탄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많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금속도 뭐 크게 없어요. 이것도 식물한테 우리 크게 제가 중금속 때문에 제가 25년을 이 생활했지만 중금속 때문에 지하수를 못 쓴 경우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한 건도 못 봤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BOD, COD라고 하는데 사실 그 축산농가 근처에서 온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질산태 지수가 뭐 2, 3 정도 들어있는 경우가 2ppm, 3ppm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식용수로는 안 되는데 작물 키우는 건 돼요. 되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이것도 제가 문제되는 경우 없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비순환식 재배, 수경 재배를 지금 비순환식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게 한 99%는 되는데 이제 점차 이제 순환식으로 바뀌어 갈 것 같고요. 이제 이 순환식으로 안 바꾸면은 이 앞에 문제 때문에
지하수도 오염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지금 농업에서의 CO2를 감소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농업에서 CO2 감소시킬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순환식 약용이에요. 순환식으로 하게 되면은 비료는요 에너지로 만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에너지가 싼 곳에서 비료를 만들다 보니까 비료를 만드는 곳이 사우디 정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석탄 떼갖고 만들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비료를 많이 만듭니다. 스웨덴에서 왜 많이 만든 줄 아세요?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거기가. 뭘로 남아 돌아요? 수력 발전. 수력이 개발했거든요. 그 전기값이 되게 싸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야라비루가 저기 노르웨이제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이 수력 발전이 발전해갖고 전기를 통해서 비료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못 만들어요. 왜? 아니, 쓸전기도 없는데 무슨 비료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단가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안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중국은 석탄 떼갖고 만드니까 어때요? 싸게 만들죠. 우리는 뭐 저거 떼고 만들어야죠. 뭐 LNG 떼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허용범위인데요. 원소의 허용범위예요. 이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적정치가 볼게요. pH는 5에서 7이고 이씨 보게 되면은 0.45 정도 이하가 좋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통상 0.5 이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0.75 이상이면 농사 안 될까요? 아니요. 1대도 해요 우리가. 1 넘어가도 해요. 토마토이는 키울 수 있어요. 토마토이 파프리카는 키울 수 있어요. 딸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토마토이 파프리카는 키운다. 왜냐면 유럽 국가들 중에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씨가 4거든요. 근데 키워요. 4인데 맑은 물 넣어서 2를 만든 다음에 비료를 3을 넣어갖고 5를 만들어서 키워요. 그래서 그래도 잘 커요. 애들이. 중탄산 요거요. 요게 뭐냐면은 그 사이다에 들어있는 그 탄산가스가 바로 저 중탄산이거든요. 저게 이제 30에서 50 ppm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제로 200 ppm이 넘어가도 하거든요. 질산태, 그러니까 요 중탄산은 시험 문제 내볼게요. 뭘로 교정할까요? 산으로 교정해요. 질산으로 교정한다. 산으로. 산으로 쓰게 되면 중탄산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탄산을 갖고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이 있죠. 요거는 40에서 120 ppm 정도 적정이라고 하는데 120 넘으면 농사 안 될까? 해요, 다 해요, 다 해. 실제로 만약에 저 적정치 안에 들어있는 구역보다 우리나라 지역에서 수경재배를 하는 지역에서 저거 넘어가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EC가 0.5 이하이고 중탄산이 100 이하이면은 굉장히 좋은 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다 넘어가요. 웬만한 지역은 다 넘어간다. 새도 말할 것도 없고 논산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요. 그래도 농사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칼슘하고 마그네슘 있죠. 요거 있는데 요것이 많아서 pH가 높으면은 얘는 문제가 돼요. 요거는 교정하기 어려워. 그 다음 철, 동소, 망간 있는데 얘는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지막에 저희가 염소하고 나트륨. 그러니까 염소가 140이 넘어가거나 150이 넘어가면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염소가 뭐 200 돼도요 하긴 해요. 우리가 해요. 또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순환식이 안 되고 우리가 다 버려요. 양이 버린 쪽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지만 뭐 나트륨이 50 ppm 이하야 하지만 파프리카 138, 토마토 184, 200대도 우리가 한다 이거죠. 우리가 대신에 조금 더 까다롭게 관리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화홍지구라고 있어요. 저기 뭐야 화성에 가면은 화홍지구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수돗물이 비싸잖아요. 근데 지하수가 하게 되면 지하수가 조금 짠 물이 나와요. 그럼 둘이 섞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화시키고 섞어서 나트륨을 150에서 200을 만든 다음에 그걸 사용하거든요. 수돗물만 쓰면 너무 비싸니까 섞어서 사용하죠. 그래서 실제는 뭐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봐요. 일단은 물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뭘 본다고 저가 본다고 하면 일단은 검사치에서 EC를 먼저 봐요. EC가 0.5 이하이다 그러면은 사실 요거 볼 거 없어요. 요거는 이온은 0.5 이하라는 얘기가 다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온의 합이 저거거든요. 그 EC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EC가 낮다는 얘기는 이온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중탄산을 봐요. 중탄산이 많은 내가 질산을 얼마나 넣어야 될 것인가 판단하고 그 다음 보는 게 염소와 나트륨 함량을 봐요. 이게 수단식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요. 이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수의 양을 분석을 해야겠죠. 용수를 얼만큼 공급해야 될까? 그러면은 우리가 제곱미터당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일을 최대 흡수량하고 그다음에 배행률. 그러니까 내가 30% 배라면 1.3. 그러니까 내가 일을 흡수하고 0.3을 배출해. 그러면은 식물이 흡수할 곱하기 1.3을 되면 공급량이 나오겠죠. 그다음 재배 면적이 나오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곱미터당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가 최성기 때 6에서 8리터를 흡수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3을 곱하면은 어떻게 해요? 약 7.8에서 10톤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 얼마래요? 1헥타로 하면 10을 하죠. 그럼 얼마예요? 100톤 나오게 나오거든요. 60톤에서 100톤 정도가 우리가 있어요. 60톤에 100. 최소 60톤에서 100톤까지 최대 맥시멈 100톤까지 우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또 저장 공간을 한 2일 정도의 저장 탱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1헥타를 갖고 있으면 탱크가 물 탱크가 얼마가 필요해요? 150톤에서 한 200톤 정도의 원시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1일치만 해요. 우리는. 왜냐?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이거든요. 굉장히 뭐 저기 기계도 금방 고치고 하도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한데 왜냐면은 200톤 정도 하려고 하면은 저기 탱크 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갖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원칙은 이틀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물 많이 주죠. 그래서 물이 많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에 칼슘, 마그네슘, 중산산이 있는 물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있는 경우에는 식물 재배에 쓸 수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필수 영양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처방전을 만들어서 그 칼슘과 마그네슘 양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0.3 이하이면 뭐예요? 할 거 없어요. 그냥 표준 처방전 때리면 돼요. 왜요? 이시가 낮다는 얘기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어도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신경 안 써요. 그냥 처방전을 만들어 버려요. 0.3, 0.5는 그냥 일반 처방전을 쓰고 1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방전 변형시키죠. 왜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으니 비료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보통 중탄환이 아니라 pH가 높은 경우는 그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주 원인이에요. 거의 다. 그 다음에 뭐 칼슘과 마그네슘 탄산염이나 황산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보통인데 황산이온이 필수 원인이라면 탄산이온 그렇지 않나. 저농도 탄산은 식물에 끼치지 않으며 50ppm까지는 허용된다. 그래서 50ppm 이하일 때 어떤 문제 생길까요? 중탄산이 버퍼 기능을 해요. pH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이 들어와도 중탄산이 있잖아. 산이 들어오면 pH가 내려가야 올라가야 돼요. 질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탄산이 있으면 질소가 또 질산이 들어와도 pH가 안 떨어지고 멈춰 있어요. 그리고 중탄산이 또 있으면 이 pH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50ppm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30에서 50ppm 정도를.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중탄산가리라는 비료가 있어요. 이걸 넣어주라고요. 이거를 왜? 중탄산을 늘려주게 해요.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수의 pH는 주로 중탄산과 탄산이 결정되며 중탄의 농도가 높으면 pH가 높아진다. 그래서 석회암이 우리나라 배구석이 지층 있는 지하수는 탄산가면 탄산 마그네슘이 많아 하고 주의해야 되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았을 때 pH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지역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경주에서 지진 난 거 기억나세요 한번? 네. 그때 경주 지역에서 재밌다기보다는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pH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pH가 올라왔어. 지진 나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왔대요. 물 지하수에. 그래갖고 지진 나고 나서 거기가 지하수 pH가 올라가서 문제가 됐던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지하수의 pH는 변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트륨과 염소는 식물에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그 다음에 흡수도 되지 않고요. 농도가 높으면 작물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리고 바닷물이 포함된 지하수에서는 마그네슘 결핍 피해도 나타나고 염분이 과다하면 칼슘 흡수가 저해되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나트륨이 80ppm 이상 용도를 사용하면 포타슘 결핍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나트륨이 얼마예요? 80이 이상은 조금 나온다고 하죠. 근데 138, 184에서도 잘 관리하면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트륨이 많은 만큼 잘 관리하면 돼요. 또 이것들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면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으면 이시를 높게 못 관리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철분이에요. 지하수의 철분이 문제가 엄청 돼요. 왜 문제가 될까? 철이 많으면 식물한테 피해를 줄까요? 아니요. 어떤 피해를 줄까? 라인이 막히지. 라인이 막히. 왜 막힐까요? 철이 많은데? 산화돼서. 그렇죠. 우리가 지하수가 있잖아요. 철물 나온다고 하는데 그 철물은요. 원래 철물이니까 빨간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빨개져요. 산소랑 만나면서. 그러니까 철이 철 이온이 산소랑 만나면 산화돼 버리거든요. 빨갛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하수에 있는 저기 보면 뭐 이가철로 연계되어 있는데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가철로 되어 있어요. 지하수에도. 근데 이게 나오면서 어떻게요? 산가철로 바뀌게 돼요. 산가철로 바뀌게 되면 이게 이게 알갱이 생기거든요. 알갱이 생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적관이라든가 점적 테이프에 그걸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점적 그 철분이 많은 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 고정 단추가 있는 점적 핀을 사용하지 말고 점적 테이프를 사용하라고요. 점적 테이프가 더 엉기성기하고요. 그다음에 작기가 끝나면 더 싸기 때문에 작기가 끝나면 다 교체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철이 많은 농사가 안 되느냐? 되죠. 물로 바꿔. 대신에 점적 테이프로 다시 바꿔요. 점적 핀을 안 쓰고. 근데 점적 테이프는 나빠요. 물이 좀 다르게 들어가. 앞뒤가 물이 다르게. 그거 감안하고 해야 되거든요. 삼자권은 그러니까 청사철은 점적관을 막고 그다음에 스키알 현상으로 제거해야 되고요. 중탄산이 있을 경우는 철이 더 침전이 잘 되고요. 철을 킬레이트 형태로 공급하면 침전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EDTA 철은 알칼리성의 부분에 대해 침전 생김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에 있는 철은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산소랑 만나면은 산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EDTA 철이라고 해서 그 킬레이트 철을 사용합니다. 이걸 킬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낼게요. 여기서 킬레이트 철은 흡수가 잘 될까 안 될까? 전혀 흡수랑 아무 상관없어요. 킬레이트 철은. 킬레이터는 구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철이 있어요. 철 이온이에요. 요 놈이 산소를 만나면 산화가 돼요. 그러면 킬레이트는 뭐냐? 이 철 이온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뭐랑 만나지 않게? 산소랑 만나지 않게. 그러면 시간 지나면 이 조직이 깨지겠죠. 그러면 얘가 흡수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 지나면 서서히 이게 깨지고 흡수가 되고 이게 산화가 갑자기 되지 않게 하는 거지. 싸고 있다가 서서히 껍데기 까지면서 식물이 흡수하게 한다. 그래서 킬레이트처럼 흡수가 잘 된다? 잘못된 말이죠. 그럼 킬레이트처럼 어떤 거예요? 산소랑 만나지 않아 산화가 되지 않게 한다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킬레이트화랑 그러니까 가끔 비료장사들이 킬레이트화가 돼서 흡수가 잘 됩니다 하면은 한번 웃어주면 돼요. 다 그렇게. 예, 그렇죠. 킬레이트는 식물이 흡수를 못해요. 킬레이트는요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물은 흡수를 못하거든요. 유기물을 감싸주고 있다가 유기물이 깨지면서 이온이 되면서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물 체계에서는 식물의 흡수가 안 되고 유기물이 깨지면서 이온화되면서 흡수하는 거거든요. 저기다가 주는 철은 그 킬레이트 형태로 바꾼 철이 좋아야지. 수경되면 킬레이트 철이죠.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물에 담가놓자 탄소를 만나잖아요. 내가 비료를 타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어때요? 최소 일주일에도 보름 쓰잖아요. 그동안 산화돼. 그다음 또 하나가 알칼리가 되면은 침전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물에 중탄산이 많잖아요. 그럼 A통, B통, C통이 있으면은 내가 중탄산이 뭐 100, 200 있으면은 A통에다가 질산을 반드시 넣어줘요. 왜 넣어준다? 질산을 넣으면은 중탄산이 사라져. 근데 넣을 때 어떻게 넣냐? 여기다가 이렇게 철을 집어넣기 전에 질산을 갖다 넣어서 이 pH를 5점으로 교정하고 킬레이트철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산을 갖다 한 통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 A통에도 넣어야 돼요. 뭐요? 이 철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잘못해서 안 넣으셨죠? 저희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넣고 계시죠? A통, A통에다가 1 조금만 넣어야 돼요. 네, A통은 A통 교정, B통 그리고 C통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B통에 그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C통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은 C통 사용하면은 사고 날 위험이 무지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C통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넣지 말으라고. 저희 물이 안 좋아갖고 네. C통을 써요. 웬만하면 B통만 사용하라고 해요. 저희가 A통, B통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40분 정도 됐으니까 여기 그만 하고요. 여기서 이제 킬레이트 여기
나한테 알려줘요. 킬레이트철까지 했다고요? 네. 철까지 여기까지 철분이 있는 물까지. 네. 내가 깜빡깜빡하게 하고